수임 번호 716,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를 외쳤던 이 전 대통령 기억하시죠? 법정에서도 이건 거짓말이다를 반복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뭐 이번 사건은 결국 이제 시작도 다스고요, 끝도 다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혐의들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제 검찰이 증거를 설명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 아닌데 뭐 거짓말인데라는 말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쿨한 척하고 있는데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다스 소유권입니다. 1985년 제 형님과 처남이 회사를 만들어 현대자동차 부품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 소유를 갖다가 처남과 형님 것으로 딱 못 박았습니다. 이건 이제 혐의를 이제 피해가겠다라는 거겠죠.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신 그렇죠.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걸 하면서 삼성한테서 사면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거는 굉장한 모욕이다. 이거는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사면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아마 경찰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기본적인 증거라든가 또는 이런 걸 갖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발언한 그 배경은 뭔가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 어머님 언급한 그 모두 진술을 낭독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행상하던 시절 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 다음에 네가 잘 되면 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 이게 말씀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고 새겨야 될 내용이긴 한데 과연 이명박 씨가 대통령을 할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는가? 그 이분이 펼친 정책이 어머님의 말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을 얼마나 펼치셨는가 하는 점이 일단 의문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어머님을 언급함으로 해서 감성을 자극하고 이거를 나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정치 재판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고 보였습니다. 근데 이 첫 재판 이후에 재판 불출석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나가겠다는 거죠. 재판장에 계속해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에만 재판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 원장님. 사실 재판장에서 보통 변호인들이 이야기합니다. 피의자가 그냥 앉아있을 뿐이지 대개 변호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나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거고 이제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혹시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자기 옛날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뭐 본인을 뭐 비방할 수 있겠죠. 뭐 그랬을 때 본인이 앉아있기가 굉장히 거북스럽겠죠. 그런 뭐 이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 안 나오게 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한 말씀만 보태자면 재판장이 필요로 하면 나를 불러라. 내가 필요할 때만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자체도 좀 나한테 특권을 부여해달라는 얘기인데 피고인 측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 많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뭐 박근혜 씨처럼 죽어도 안 나오겠다고 버팅기면 그거를 뭐 강제로 드러내서까지 재판할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먼저 재판장한테 나 나가고 싶을 때 나갈 테니까 필요하면 얘기해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정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재판 자체를 포기한 거잖아요. 변론 자체도 포기해버리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변론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선은 분명히 세웠거든요. 다스 내 것 아니다. 그다음에 증거를 인정하겠다. 하지만은 뭐 거기에서 다투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재판을 계속 끌고 가되 내가 이제 법정 나가가지고 모욕당하는 일만은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을 좀 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공통점은 뭐 지금 현재로는 무직이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다. 그 외에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유영아 변호사하고는 매우 특수 관계죠. 그래서 변호하는 거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독점적으로 접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호였다. 그리고 감성적 변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번에 이제 강훈 변호사를 비롯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실무적으로 법리를 따지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내놓은 증거가 과연 이것이 법리적으로 볼 때 타당한 증거인가 이런 것을 아마 파고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감성 대 어떻게 보면 실무의 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의 유영아 변호사의 의존도가 100%였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법정에 뭐 하고 싶은 말을 귓속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식이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처럼 아주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한 그런 행태가 이제 보여줬었죠. 네. 그런데 이제 국정 운영 방식이네 진짜.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지 다 알려진 변호사를 썼죠. 뭐 강훈 변호사라고 최병국 변호사 옛날 국회의원 했던 분, 뭐 이런 분들 맞아요. 동원해서 뒤에 계시더라고요. 네. 나름대로 이제 구성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첫 번째 법정 입을 열기까지 5달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첫 번째 이제 공소 재판에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버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재판 전략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찌됐든 뭐 끌면서 부인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법리 싸움을 치열하게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재밌었는데 공통점은 두 분 다 이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지금 몰고 가려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근데 차이가 생기는 지점은 저기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귓속말을 통해서 열성 지지자들의 현재 상황과 그 의지들을 많이 전달하고 계셨다는 게 여러 군데에서 포착이 됐었잖아요. 태블릿 PC에 집착하는 것도 여전하고 그러니까 고정 열성 지지층이 있는 사람은 법정에 나와가지고 자 지지자들이여 나를 바라봐라. 나의 이 가련한 모습을 바라봐라. 이런 지금 쇼잉을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봐라. 나는 내 통장에 직접 꽂힌 돈은 없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변호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네. 한편은 고정 지지층도 없고 그다음에 돈의 면에서 보자면 직접 꽂힌 게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드러내놓고 다 나와서 확인시키다 보면은 내 망신만 깊어지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혐의는 부인하지만 증거는 동의한다. 그 모두 진술 보면 검찰 증거 인정한다 이런 견해 밝혔거든요. 이거 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요? 그럼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닌 사람들이 흔히들 많이 착각하고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증거를 동의한다라는 말을 그냥 들으면 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증거는 내가 봐도 맞다. 인정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제 형사소송법 절차상 증거에 동의하느냐를 판사가 피고인한테 꼭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조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로 써도 되겠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동의를 하게 되면 판사가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증거인지 확인하지 않고 당신이 인정했으니까 이 사람 다시 불러다가 확인하지 않고 내가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이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이렇게 하신 게 소송 전략상으로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찌 보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경우인데 자 검찰이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소위 그 사람들이 꼬리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막 몰고 가가지고 이제 집어넣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허점이 많아요. 이제 진술을 자꾸 유도하고 그다음에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방향을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기록만 봐도 아 이거는 너무했다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굳이 증거 동의 여부를 가지고 다퉈서 판사를 피곤하게 하지 않고 자 그거는 그냥 증거로서 동의한다. 그런데 나한테 이러이러한 반증이 있으니 이걸 확인해 보시라 하면서 판사한테 적극적으로 제출을 합니다. 네. 물증이나 다른 증인들을. 그렇게 해서 반박하면은 깨지기가 훨씬 쉽죠. 그런데 지금 이 양반은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 측근 또 본인 입장에서는 믿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다 자수를 해버리고 낱낱이 다 가서 지금 고백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들하고 논박에서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마주치지 않는 게 차라리 나한테 낫겠다 생각하는 게 논리적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백을 한 게 정말 무슨 외적인 압력을 받아가지고 누구처럼 예를 들어서 너 그거 불지 않으면 너의 식구들을 털 거야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한 번, 두 번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냥 다 불었다. 그다음에 버틸 만큼 버텼는데 그 팩트 앞에서 내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통 조사받고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측근들이 지금 저들한테 정적 탄압을 받아서 억압을 받아다 허위 진술을 했고 내 쿨한 내 대통령이 그들의 그 어려운 처지를 알면서도 추궁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더 쿨하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프레임을 말한 짜나가는 것 사람이 같아요. 마치 치사한 배신자인 것처럼. 치사한 배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그 측근들의 애정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 40년직이죠. 금고직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이게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해달라. 잘 기억을 못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김백준 씨의 진술이 상당히 결정적인
진술이었거든요. 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 자기가 이제 2009년에 이학수 당시 삼성 부회장을 청와대로 데려와가지고 대통령과 면담을 시켰다라고 네.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쿨하게 이제 이분이 김 전 기획관을 가능한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딱 한 게 치매 가능성. 혹시 치매가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병원에도 좀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좀 흠집내려는 그렇죠.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증거법적으로는 이 양반은 치매 상태에서 진술한 거니까 제정신으로 진술한 게 아니니까 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막고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백준 씨 진술이 피고인 이명박의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진술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기업인 시절부터 정치인 시절, 대통령 시절을 다 꿰뚫고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예정을 자극하는 러브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 혹시 아파서 그런 거 아니야? 법정에 나와가지고 손 들고서 내가 아파서 그랬다고 좀 얘기해줘. 예. 이런 사인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네. 궁금한 거는 정말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벼운 치매, 경증 치매 같은 것이 네.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만에 하나 그러면 치매라고 확인이 됐다고 해보자고요. 네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분의 진술이 전부 다 부인되거나 신빙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아, 그런가요? 검찰 조사 당시에 치매여서 이 진술 자체가 전부 다 날아간다. 예. 요거까지 입증을 다 해야 되는 거라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검찰과 변호인단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핵심 쟁점은 역시 다스 실소유주죠.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검찰의 모든 기소 내용은 다 무너지거든요. 뭐 배임이니 횡령이니 뇌물이니 이런 것들 결국은 다 다스 실소유주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형님하고 이제 처남으로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명박 측 변호인들이 주장하기를 뭐 검찰이 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사하는 데만 3천만 원이 들었다. 이미 이제 검찰들이 수많은 그 자료들, 증거들 그리고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게 가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보기에도 다스 부분이 첫 쟁점으로 돼가지고 재판에서 등장하면 검찰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명박 변호인들의 전략은 이걸 제일 뒤로 빼는 게 오히려 유리할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재판부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송지휘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 좀 뭐랄까 간략한 쟁점부터 나는 하겠다. 아니면은 주요 쟁점부터 한 다음에 부수적인 쟁점들을 풀어나가는 식으로 하겠다. 이거는 재판장이 정할 일이고요.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다스부터 시작하는 게 논리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의 시작이 다스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근데 뭐 4대강 비리나 자원외교 비리 이런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검찰도 이제 쭉 가다가 예를 들면 피고인 쪽에서 자꾸만 시간을 끌고 발목 잡기 전략으로 나오면 네. 다른 카드를 또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든 혐의가 지금 다 지금 수사가 돼가지고 그 완료돼서 이분이 기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비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추가 기소를 하는 것도 검찰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1심의 최장 구속 기한. 예. 1심 이제 구속 기한이 10월 9일이에요. 10월 9일인데 어찌됐든 주 2에 이제 재판을 기한을 좀 늘리면은 횟수를 늘리면은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는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뭐 불출석하겠다 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검찰 증거를 불인정했기 때문에 네. 일일이 증인들 한 명씩 불러다가 듣고 이 변호사가 그 말이 맞느냐 묵하는 게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절차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 측에서 증인을 제시하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이거를 자 서로 논쟁해보자라고 하지 않는 한 증거를 다 동의해버리면 사실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무슨 다른 뭐 물증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게 위조됐으니까 감정해보자 이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과거에 뭐 태블릿 PC 가지고 시비 걸었던 사건과는 달리 이거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재판은 그렇게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